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장부터 12장 디스크까지 내용이 거의 개념 위주여서 한 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파일 시스템 단원이에요.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파일에 대한 간단한 개념들 그리고 여기서는 파일 연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일단은 파일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하나요? 파일을 만들고 뭐 수정도 하고 삭제도 하고 뭐 파일 찾기 해서 읽기도 하고 이런 연산들을 하잖아요. 그것은 자세히 보면 생성은 먼저 파일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공간에 파일을 생성하고 그 파일에 대한 항목이 이제 디렉터리라고 하는 건 디렉터리는 쉽게 말하면 폴더잖아요. 그 폴더에 파일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파일 정보도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파일 열기는 이게 그냥 우리는 뭐 클릭을 하면 열리지만 이제 실제로는 연산을 해야 되는데 파일 오픈이라는 연산을 호출해서 파일이 열린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일 쓰기는 쓰기 포인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파일에다가 뭔가 쓸 때마다 쓰기 포인터는 계속 갱신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안에서의 위치 재설정은요. 그러니까 파일을 우리가 열거나 아니면 어떤 작업을 하고 뭐 열거나 삭제하거나 뭐 할 때는 어쨌든 그 원하는 파일을 찾고 그 파일 위치를 지금 내가 열어야 되는 값으로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파일 안에서의 내가 다음에 할 열 파일의 위치를 지금 현재 위치로 해준다. 그래서 이거를 탐색 시간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파일 삭제는 이게 그냥 삭제할 때 삭제가 되지만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공간을 해제하고요. 그 다음에 디렉토리 항목을 지워요. 아까 생성할 때 디렉토리 항목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항목을 지우거나 이제 가용 공간으로 새로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면 파일을 없애면 그 공간은 이제 빈 공간이 되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파일 절단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자르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파일 내용은 지우되 그 속성은 그대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일 읽기는 이게 아까 좀 앞에서 썼는데 뒤에다 적었네요. 파일 읽기는 쓰기를 할 때는 쓰기 포인터가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읽기는 읽기 포인터가 있어서 다음에 읽을 파일 위치를 계속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파일 연산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직접 접근하고 순차 접근이 있어요. 근데 좀 옛날에 쓰던 이런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대로 한 번에 점프를 못하고 계속 감기를 해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여기 그림처럼 현재 위치에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직접 접근은 어때요? 직접 접근은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인덱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를 위주로 해서 내가 그 인덱스로 직접 내가 원하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게 직접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마스터 색인이 그림이 없지만 마스터 색인이 있고 이게 2차 색인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름들이 라스트 네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지고 이 2차 색인에서 인덱스를 가지고 내가 지금 스미스를 찾고 싶어 하면은 스미스에 가서 요 실제 스미스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직접 접근은 그냥 순차 접근하고 달리 내가 원하는 어떤 블록이라도 직접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림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디스크예요. 디스크가 하나를 가지고 파티션을 나눠서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얘는 디스크 하나를 가지고 두 개로 아니 이게 두 개로였죠? 이거는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또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OS에 130기가를 쓰겠다 하면은 그럼 나머지는 데이터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부트캠프라고 해서 옛날에 애플을 샀는데 애플에서 그 운영체제가 너무 불편해서 그 공간을 나눠가지고 OS 공간을 그 분할을 해가지고 윈도우를 깔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 식으로 디스크를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디렉터리예요. 디렉터리 연산도 가능하겠죠. 왜냐면 이제 폴더를 찾을 때 우리가 폴더를 찾고 폴더를 만들고 폴더를 삭제하고 이렇게 하면은 네, 폴더 삭제할 때 우리의 디렉터리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을 하는 건데 이 디렉터리는 바로 폴더예요. 폴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우리가 리눅스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디렉터리로 보는데 디렉터리 연산은 어떤 게 있냐면요. 파일 찾기, 파일 생성, 파일 삭제, 그리고 디렉터리 나열이 있습니다. 파일 찾기를 할 때는 원하는 파일을 찾아야겠죠? 디렉터리에서. 그리고 내가 만약에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디렉터리에 항목을 추가해야겠죠? 그리고 파일을 삭제해요. 그럼 디렉터리는 그 파일을 어떻게 해요? 삭제를 해야겠죠. 네,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디렉터리 나열은 그 리눅스에서 ls 를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파일 정보를 싹 나열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디렉터리에서는 나열도 해야 된다, 할 수 있어야 된다. 나열은 연산이 있다. 그리고 파일 제명명은 이제 이름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이게 디렉터리 구조인데 지금 좀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그냥 트리 구조처럼 이렇게 좀 인덱스 내가 원하는 캐시라는 거에 파일을 만들고 뭐 이런 B5, A 뭐 이런 식으로 다 각 디렉토리에 각자의 아니요. 이거는 1단계 디렉토리, 2단계 디렉토리, 트리 구조로 된 디렉토리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디렉토리가 네, 여기 디렉토리가 한 사용자 유저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디렉터리가 하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다 같이 파일들을 하나하나인데 공유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면은 중복된 파일을 만들지 못해요. 근데 이렇게 유저 만들고 유저가 이 하나의 유저만의 디렉토리를 만들게 된다면 이 유저 1의 디렉토리에서 만든 파일은 유저 2가 접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얘네들은 중복돼서 만들 수는 있어요. 유저 1이나 유저 2나 뭐 이름이 겹치거나 그래도 상관없는데 단점은 공유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런 단점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더 복잡하게 된 얘는 루트가 있죠? 얘가 아까 2단계에서는 마스터가 있고 유저가 있으면은 얘는 루트가 있는 트리 구조입니다. 그냥 폴더라고 생각을 하면 폴더 안에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 안에 폴더를 만들면은 내가 원하는 사용자만 접근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고요. 다음 보호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좀 중요한 건 권한 설정을 좀 주의 깊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보호는 일단은 보호하기 위해서는 뭐 여기는 사용자 이름이나 인증 요구를 한다. 그리고 보조 저장 장치를 암호를 건다. 그리고 방화벽을 설정한다. 그리고 연산을 하잖아요. 근데 이 연산은 어떤 연산이 있어요? 파일이나 뭐 이런 거 쓸 때 읽기도 가능하고, 뭐 쓰기, 실행하는 거, 그리고 파일에 뭔가 추가하는 거, 그다음에 삭제도 가능하죠. 그리고 리스트는 뭐라고 했어요? 리스트는 다 이렇게 쫙 보여주는 거, 나열하는 거,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가 파일을 만들잖아요. 그럼 그 파일에 아무나 다 접근하고 아무나 다 수정할 수 있게 해도 될까요? 안 되죠. 우리는 이 소유자, 그룹, 모든 사람 세 가지 그룹 세 가지 구분을 해줘서 이 각각의 그 그룹들에게 각각의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각각의 각각의 구성에 그 권한을 정해줘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 소유자는
이 파일을 생성한 사람이겠죠? 사용자, 가지고 있는 사람, 소유자. 그리고 그룹은 뭐겠어요? 그룹은 소유자와 조금 별개지만 파일을 사용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거잖아요. 저는 제 파일을 수정할 수 있어요. 근데 수정하고 그 한글 파일 같은 거 작성할 때 저는 수정할 수 있는데 누군가는 그거를 함부로 수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읽기 전용으로 보여주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누구한테 읽기 전용을 보여줘요? 볼 수는 있어야 되는데 수정은 할 수 없는 그런 권한을 설정해 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함부로 수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 그러니까 소유자와 그룹 외에 모든 사람들을 다 사용자들, 모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조금 작아서 안 보일 수 있지만 여기 RWX가 있잖아요. RWX, RWX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 그룹을 이렇게 쪼개져서 하는 겁니다. 권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권한 설정을 해주는 게 ch 모드라는 거를 사용을 해요. 근데 이게 777이면은 어떤 뜻일까요? 이게 777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가지고 이게 소유자, 그룹, 모든 사람에 대한 권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소유자, 얘가 그룹, 그리고 얘가 모든 사람입니다. 근데요, 이 소유자가 7이잖아요. 우리가 7을 이진수로 나타내면 뭐예요? 111이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요거 세 비트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게 라이트에 대한 권한, 그 다음에 리드에 대한 권한, 라이트에 대한 권한, 실행에 대한 권한을 각각 이야기해요. 그래서 소유자는 111이니까 읽고, 쓰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다 있는 거죠. 근데 그룹은 그룹 볼까요? 그룹도 111이죠? 그러면 얘도 리드, 라이트, 실행, execute에 대한 다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111이니까. 그러면 지금 ch모드 777은 뭐예요? 이 소유자나 그룹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에 대해서 읽기를 쓰기, 실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두면 안 되겠죠. 뭔가 권한 변경이 필요해요. 누군가는 접근을 못하게 만들려면 예를 들면은 어떤 권한이 있을까요? 권한 설정이 765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765가 있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소유자, 얘는 그룹, 얘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면 일단 소유자는 권한이 제일 높은 게 사실 당연하겠죠. 111이니까 얘는 읽고 쓰고 실행 다 할 수 있고 이거는 6이네요. 6은 이진수로 어떻게 바꾸죠? 110이죠. 그럼 얘는 어떤 권한이 없는 거예요? 얘는 리드라이트는 가능하지만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5네요. 소유자, 그룹, 모든 사람의 권한이 제일 낮겠죠? 얘는 이진수를 바꾸면 101이네요. 그럼 얘 보면은 뭐 권한이 낮다고 하기보다는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래도 얘는 다 할 수 있고 뭔가 한 가지씩 안 되니까요. 얘는 리드, 라이트, 익스큐트 중에 라이트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수정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게 바로 이 CH 모드 보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 권한을 제한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RAID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얘는 RAID 0이 있고요. RAID 1이 있어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둘 다 이걸 일단 왜 써주냐면요. 여기 써 있는 거는 이제 좋은 성능과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한 여러 디스크잖아요. 지금 디스크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개가 있죠. 왜 두 개를 쓸까요? 얘는요, 일단은 우리가 디스크 하나에 저장되어 있는 것과 디스크 두 개에 저장을 되어 있을 때 출력은 얘가 두 개 있을 때 동시에 양쪽에서 나가게 되면은
일단 출력 속도가 훨씬 빨라지겠죠. 얘는 지금 빠른 출력 속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기 위한 그런 구조고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얘랑 좀 달라요. 얘는 정보를 나누어서 저장을 해요. 근데요, 얘는 훨씬 신뢰도가 높을 수 있는 게 얘는 똑같은 정보를 두 개다가 중복해서 저장을 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장점이 뭘까요? 두 개 다 정보를 두 개 이렇게 똑같은 정보를 두 개 다 저장을 해놓으면 얘는 한쪽이 이렇게 못 쓰게 돼도 즉시 오른쪽이나 왼쪽 가능한 곳에서 출력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신뢰성이 높아요. 신뢰도가. 그래서 여기는 중복성이 없고 근데 속도가 빠르고 얘는 중복성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그러면 읽을 때는 동시에 나갈까요? 얘는 읽을 때는 동시에 출력을 해서 읽잖아요. 근데 얘는 동시에 출력을 하지 않고 한쪽만 해서 출력을 합니다. 읽기 속도는 얘가 더 빠르겠죠? 네, 여기까지가 10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11장은 이제 할당에 대해서 나와요. 할당은 지금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죠. 연속 할당, 연결 할당, 세길 할당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제 연속 할당이에요. 얘는 말 그대로 이제 그 디스크에서 가용한 공간을 찾아서 연속적으로 할당을 한다는 건데 얘는 지금 디렉터리 할당, 파일 할당 테이블이 필요해요. 왜냐면 그럼 우리가 파일 할당 테이블에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얘는 시작하는 블록, 그리고 얘는 연속적으로 할당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덩어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냥 시작과 어디서 끝나는지만 알려주면 돼요. 근데 어디서 끝나는지 알려면 그냥 시작 주소 알려주고 그 공간, 그 할당 크기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어진 거는 시작 블록과 길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그림에서 까만색으로 색칠한 데가 지금 할당이 된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0, 1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으면은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여기 디렉터리 요 할당 테이블에서는 시작 블록인 0과 길이가 지금 두 칸이잖아요. 그러니까 2, 길이는 2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우리가 금방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정말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구현이 쉽고 그리고 얘는 이렇게 순차적으로도 찾을 수 있겠지만 얘는 여기 이렇게 테이블이 주어지기도 했고 여기서 이동을 해도 그냥 더하기만 해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0에서 6번을 찾고 싶어요. 그럼 플러스 6을 해주면 되니까 얘는 순차 접근도 가능하고 직접 접근도 가능합니다. 근데요, 어떤 불편함이 생길까요? 단점? 얘는 큰 공간이 커도 내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덩어리채로 저장을 하니까 아무래도 가변적인 거를 적재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외부 단편화가 문제가 일어났죠. 이렇게 빈 공간이 중간중간에 생깁니다. 그래서 외부 단편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연결 할당이라는 게 나왔어요. 얘는 외부 단편화가 해결됐겠죠. 왜 해결됐을까요? 얘는 보면은요, 이렇게 다 쪼갰어요. 얘는 덩어리를 같이 한꺼번에 넣었지만 얘는 이렇게 쪼개서 필요한 블록들을 할당해주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찾아요? 얘는 이렇게 내 화살표로 나와 내 다음 그러니까 이렇게 화살표로 서로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어져야 되는 게 얘는 모든 할당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시작 블록과 길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이거는 어차피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타트와 엔드만 알면 돼요. 그래서 엔드가 마지막에 이렇게 딱 타고 스타트 가서 9번에서 연결되어 있는 그 포인터를 본 다음에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로 되어 있겠죠? 이렇게 9, 16, 1, 10 이렇게 딱 마지막 25까지 오면요. 여기 25번 블록에 들어있는 값이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 얘가 엔드가 맞네?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퀴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작은 한 블록이 512바이트고 포인터가
4바이트예요. 얘가 지금 포인터가 무조건 모든 블록마다 포인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내가 내 다음에 이어지는 애한테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 그럼 포인트가 4바이트면은 사용 가능한 그런 공간은 몇 바이트일까요? 블록 구조를 보면은 지금 무조건 4바이트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 512에서 4바이트를 뺀 508바이트가 가용한 공간입니다.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이에요. 근데요, 이런 것도 지금 외부 단편화가 해결이 됐다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보다가 어쩔 수 없이 포인터 하나만 잃어버려요. 포인터 정보를 하나만 잃어버려도 얘는 더 이상 그 이후의 것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순차 접근 방식이고요. 직접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연결할 땅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FAT 테이블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지금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거는 같지만 이거를 하나의 이런 표 테이블에다가 저장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 블록이 어딘지 하고 이 블록 정보를 이런 테이블에다가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얘는 직접 접근이 블록 정보를 확인하고 인덱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직접 접근이 가능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FAT 할당 테이블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색인 할당이에요. 얘는요, 여기서는 이제 FAT를 사용하면은 직접 접근이 가능하지만 연결 할당이라는 자체는 직접 접근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색인 할당 방법이 나왔습니다. 이 색인 할당은요, 여기 보면은 이것도 뭔가 이제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블록이 있겠죠. 이 스타트 블록, 인덱스 블록이 하나 지정이 됩니다. 인덱스 블록은 여기서는 지금 19번 블록인데 여기서 뭐가 저장되어 있냐 보면은 지금 숫자가 여러 개 적혀 있잖아요. 이거는 이 저장 장치 블록 주소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일에서 파일명이 가지고 있는 블록을 다 저장을 해놓은 거죠. 그럼 지금 얘는 9번 블록, 16번 블록, 1번, 10번, 25번 블록에 이 파일 A가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누어져서. 근데도 얘도 어쨌든 완벽한 방법은 아닌 게 이 블록이라는 걸 하나 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단점이 있다는 거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닉스 아이노드입니다. 얘는 구조가요. 유닉스 아이노드 구조가 네. 네. 여기 결합 기법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처음에 얘는 직접 블록이에요. 그래서 이 직접 블록은 이렇게 바로 데이터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뒤에 나오는 요거는 간접 블록이에요. 그래서 간접 블록도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단일, 싱글이니까 단일, 더블, 이중, 트리플은 3중이에요. 그러면 이게 뭔 차이가 있느냐? 싱글은 이렇게 단일은 그냥 정의를 보면은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블록의 주소를 저장한다. 그리고 이중은 실제 데이터 블록 가리키는 포인터를 저장한다. 그러니까 이게요. 그냥 단일, 이중, 삼중 하면은 단일은 그냥 이렇게 하나의 블록에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로. 근데 이중은 이거를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단일은 블록을 하나만 묶어놓고, 이중은 블록을 2개, 삼중은
블록을 3개 이렇게 엮어 놓은 거겠죠? 네. 그래서 이 블록 사이즈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중 간접 블록인데요. 이중 간접 블록이 지금 여기 안에 있는 항목이 16개가 있는데요. 16개면은 16개고 블록 하나당 사이즈가 1kb예요. 그러면 이 전체에 있는 전체 블록 사이즈는 몇일까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16이고 이 각각이 나가는 게 맞겠죠? 이 각각의 블록에서 연결된 블록들은 또 16개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실제 데이터. 그래서 총 16개짜리가 또 16개가 있기 때문에 16 곱하기 16 그리고 아까 한 개의 블록 사이즈가 뭐라고 했죠? 1kB. 그러면 이게 블록의 총 사이즈가 되는 것입니다. 네, 공간의 크기가 맞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2에 4, 2에 4, 2에 10 이렇게 곱해주면 2에 18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공간, 이제 가용 공간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에 대해서 공간 관리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비트 벡터라는 게 있어요. 얘는 최근 조금 헷갈리게 빈 공간이 1이라고 했는데요. 이 그림은 빈 공간이 0이에요. 빈 공간이 0이어서 이 0번에 비트맵을 저장을 하고 있어요. 비트맵 저장을 하고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비트맵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보면은요, 0001100이잖아요. 그럼 이게 이 그림에서 뭘 표현하는 걸까요? 0001100 이런 식으로 이 비트맵 한 줄이 한 바이트잖아요. 그래서 그 한 바이트가 한 워드라고 생각하면 이제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이렇게 가는데 지금 그냥 가용 상태를 이렇게 비트맵으로 표현해줬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비트맵의 크기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 비트맵의 크기는 예를 들어서 디스크가 1TB다. 그리고 블록의 크기가 4KB 다. 그럼 비트맵의 크기는? 그러면 어떻게 구해요? 일단은 이 비트맵은 이 블록의 개수마다 한 개씩은 저장이 돼야 되는 상태가 그러면은 이 블록의 크기로 나눠서 총 개수를 우선 구해야겠죠. 그래서 1TB는 2의 40제곱 그리고 블록의 크기는 4KB니까 이게 2의 10이니까 2의 10 해가지고 2의 12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2의 28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블록의 총 개수는 2의 28제곱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비트맵을 지금 표현할 때는 바이트로 표현을 해줬잖아요. 여기서는 8개 비트, 그러니까 한 줄에 8개니까. 그러면 비트맵은 여기서 끝이 아니고 1비트맵은 바이트 단위로 표현했을 때는 2의 세제곱, 그러니까 1바이트는 8비트니까 2의 세제곱으로 나눠주면 2의 25바이트인 거죠. 이 비트맵의 크기는요. 그리고 우리가 이 상태에서 처음 블록 번호 처음 찾아야 되는 프리스페이스, 그러니까 빈 공간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워드의 비트 수 여기서는 한 줄의 워드의 비트 수와 그리고 값이 0인 워드의 수 값이 0인 워드 수 0인 워드의 수? 차 있는 워드의 수겠죠? 네, 지금 여기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네, 1인 워드일수,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하는 워드일수.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제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블록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거 계산 어떻게 할까요? 지금 한 줄에 8비트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를 찾으려면은 8 곱하기 지금 몇 줄이에요? 워드? 3줄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처음 여기를 찾으려면은 하나, 둘, 셋, 넷이잖아요. 그럼 플러스 4를 해야 지금 이 자리가 찾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29구나, 28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처음 가용 블록을 찾으려면은 사용한 공간 비트수로 1로 가득 찬 이미 사용한 차 있는 그런 워드의 수와 처음 비어있는 비트까지의 변이값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거를 더해주면 저 가용 공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생각보다는 별게 아닙니다. 그리고 연결 리스트예요. 얘는 가용 공간을 이렇게 아까 연결 할당 해줬던 것처럼 이렇게 가용 공간을 연결을 해준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룹핑은요. 얘는 여기 정의로는 이제 가용 리스트 방식의 변형으로 첫 번째 가용 블록 내 n개의 블록 주소를 저장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n개라고 하면은 3개의 블록 주소를 저장을 해놓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비어있는 거를 이렇게 1, 2, 3번이 비어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1번 블록에는 그 다음에 비어있는 것의 주소는 2하고 3이고 그 다음에 3 다음엔 7이잖아요. 그러면 2, 3, 7인데 사실 여기서 2, 3은 실제 비어있는 주소를 이야기하고 7은 뭐예요? 마지막 요거는 이거는 다음 블록을 이야기할 거예요. 다음 블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7로 갔어요. 그럼 7은 그 다음 8, 9를 써주고 8, 9는 실제 비어있는 블록 주소고 12는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블록으로 이어지는 모양이 되겠죠. 이게 바로 이렇게 묶는다 해서 그룹핑입니다. 개수는 책에는 이렇게 가용 공간 리스트에 각 항은 이제 얘를 장치 주소랑 블록의 개수를 같이 함께 저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개수가 카운팅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유지를 한다라고 책을 보면은 모든 블록 연속 할당 알고리즘이나 클러스팅을 통해 공간 할당할 경우 유용하다. 모든 블록을 일일이 추적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연속된 가용 블록의 첫 번째 블록의 주소와 연속된 블록의 개수, 카운트를 유지한다. 그래서 이 가용 공간 리스트는 장치 주소와 블록의 개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간 맵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제 마지막 장인 디스크입니다. 디스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이는 이게 암이에요. 암. 보이나요? 네, 암이에요. 근데 이 암이 이렇게 여러 개의 디스크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디스크 안에 이렇게 보면은 트랙이 있어요. 이렇게 트랙이 있고 암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랙들이 여러 개, 이 가운데 이 원형 모양을 모인 걸 가지고 이제 실린더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찾을 때 탐색 시간은 뭐예요? 이 암이 움직여서 이 실린더로 이동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뱅글뱅글뱅글 도니까 여기 이 트랙, 이 트랙을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트랙이 이렇게 있으면은 가운데 있는 트랙에 이렇게 디스크가 있으면 이 트랙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같은 크기로 나눠져 있고요. 얘 하나를 섹터라고 합니다. 이 섹터 얘가 이렇게 트랙으로 이렇게 쭉 가서 도착을 한 다음에 얘가 또 뱅글뱅글 돌아서 원하는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도착해서 원하는 섹터에 도착을 합니다. 얘가 암이
디스크 헤더가 트랙에서 섹터까지 도착하는 시간. 얘는 회전 지연 시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대역폭은요. 단위 시간당 전송되는, 이제 찾았으니까 전송을 하겠죠? 전송되는 총 바이트 수를 대역폭이라고 하고요. 효율적인 스케줄링은 접근 시간과 대역폭을 모두 향상한다. 접근 시간을 향상됐다는 거는 짧은 시간 내에 훨씬 전송되는 바이트 수가 좋겠다는 거죠. 높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거의 나오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이 디스크 스케줄링이 여러 개 있습니다. FCFS는 그냥 들어온 거 그대로 출력을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좀 효율적일까요? 비효율적일까요? 얘는 비효율적이죠. 왜냐면 얘는 들어온 대로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다 이동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동 거리가 길 수밖에 없죠.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SSTF는 이제 숏테스트 그 스케줄일까요? 네, 약자는 잘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이거는 최소 탐색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을 우선적으로 스케줄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53에 위치해 있으면은 그것과 가까운, 원래는 이제 들어온 거면 98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얘랑 제일 가까운 65, 그 다음에 67, 여기 이제 더 가까운, 여기로 갈 게 없으니까요. 이제 90, 있어도 이제 30이 더 가까운 거죠. 37, 14, 98, 122, 124, 183 이런 식으로 지금 내 기준에서 더 가까운 거 위주로 처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문제점이 하나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을까요? 얘는 어차피 들어온 순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얘는 내 주위에 있는 가까운 애들 위주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끝에 있는 애나 얘 가까이 있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얘는 영원히 밀릴 수가 있겠죠. 엄청 오래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멀리 있는 애들은. 그러면은 계속 가까운 애들만 들어오면은 멀리 있는 애는 계속 밀릴 수밖에 없는 기하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네, 이 스캔입니다. 이 스캔은요, 우리가 그 스캔 떠준다 할 때 그런 스캔처럼 한 방향으로 쭉 가는 거예요. 스캔할 때 이렇게 쭉 스캔하는 것처럼 얘는 지금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가고, 이게 방향은 주어지니까요.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쭉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벽에 부딪히고 그 다음 반대 방향으로 가서 쭉 또 처리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얘는요. 일단 룩하고 비교를 해보면 룩이 이제 마지막 스케줄링인데 룩은요. 이게 원형으로 보면 돼요. 이렇게 원형으로 보면은 우리가 스캔 같은 경우는 딱딱 이렇게 가는데 원형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지금 이거 너무 한쪽 방향으로 쭉 가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얘도 53에서 똑같이 출발을 하지만 얘는 이렇게 갔을 때 다시 이렇게 얘가 스캔 같은 경우는 여기서 벽에 부딪히면 다시 쭉 돌아와서 수행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가지고 잠시만요. 시록. 네. 처음으로 돌아와가지고 아니요. 이게 C 스캔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C가 들어간 거는 서큘러예요. 그래서 이게 원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그림이 이렇게 해서 헷갈렸는데, 저는 룩을 먼저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스캔은 이렇게 벽에 부딪혀서 쭉 가는 거고, 룩은 그거예요. 룩은 스캔이 너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는 건데, 이 룩은 끝까지 안 가고 왜 끝까지 가냐, 필요한 작업까지만 가라 해서 얘는 지금 그림이 이게 잘못됐긴 한데 룩은 끝까지 안 가고 마지막 작업이 지금 여기서 주어진 건 183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같은 경우는 199까지 부딪히거나 0까지 부딪히거나 해서 방향을 트는데 얘는 183이 마지막 작업이니까 183에서 전환을 하는 거죠. 그게 룩이고요. C는 그거예요. C는 얘랑 스캔이랑 룩은 똑같은데 이 C가 붙었어요. 그러면은 서클러예요. 그래서 한쪽 방향을 틀고 쭉 처리를 하면서 오는 게 아니고 쭉 갔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처리를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 구간 동안에는, 돌아오는 구간 동안에는 처리를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준다는 거죠. 네. 그리고 C스캔은
이제 스캔은 무조건 이제 룩과의 차이는 스캔은 벽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C는 벽에 부딪히지 않아요. 아니 룩은 부딪히지 않아요. 근데 스캔은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은 C 룩은 뭐예요? 원형으로 돌아오니까 돌아오는 구간이 이때 이렇게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 그림이 잘못됐는데 이렇게 끝까지 가지 않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벽에 부딪히지 않고 이 마지막 작업에서 끝이 나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게 C 룩입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스캔은 벽에 부딪힐까지 가는 거고 쉽게 이야기하면 룩은 부딪히지 않고 마지막 작업까지 간다. 근데 C가 들어간 서클러가 들어갔으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 네, 이런 것입니다. 13장은 요거는 안 봐도 되고 요 DMA 전송까지만 간단하게 볼게요. 이 DMA는 그 컴고에서도 나왔지만 직접 전송이죠. 그래서 이때 여기 영어로 써있지만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이제 전송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버퍼. 그리고 요 디바이스가 C바이트 그러니까 전송을 하는데 어떤 게 필요해요? 뭐 어떤 걸 전송을 해야 C바이트 전송할 데이터랑 그 전송할 주소를 알아야겠죠? 그거를 이제 디스크 컨트롤러에 말을 합니다. 드라이버가. 그 다음에 3번. 얘는 이제 전송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DMA의 중요한 점은 뭐였어요? DMA는 전송을 하면은 메모리 주소는 인크리징, 증가를 하는데 그 증가를 하는 동시에 얘는 뭐예요? 워드 카운트는 계속 감소를 빼기를 해준다고 했었잖아요. 그 어디까지요? 0이 될 때까지 빼기를 해주고 감소를 시켜주고 만약에 워드 카운트 0이 되면은 이제 다 끝났다 하고 전송 완료가 된다는 거 요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OS가 끝이 났고요. 다음으로 DB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